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 영수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또 어떤 성과를 낼지 이 두 분 패널 분들과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회담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어떤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라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듣기 위한 자리, 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회담 차담의 형식으로 정해진 의제 없이 이루어지죠. 윤 대통령, 이 대표로부터 많이 이야기를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첫 회담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까요? 일단 민생과 관련돼서 협조를 구하겠죠. 네. 전반적인 협조를 구하는 취지에 아마 말씀하실 것 같고 네. 이재명 대표를 초청한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덕담, 그다음에 이 회담이 성공되게 된 배경에 대한 고마운 표시 이런 것들을 할 것 같고요. 네. 아마 먼저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조금 더 강한 발언을 하실 텐데 이 발언에 대한 어떤 그 대응보다는 듣고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영수회담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지만 사실 윤 대통령의 국내심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당부당 내가 실제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 배석자 있는 회담 내지 독대에서 하지 않을까. 독대 가능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독대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담 시간도 1시간, 2시간을 훌쩍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게 협치 모델이 작동이 되는구나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지 서로 간에 입장이 대립된다고 해서 좁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1시간 만에 끝낸다거나 2시간 만에 끝내게 되면 저는 국민적 기대에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에 깊이 있게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성사되기 전까지 의제 조율을 놓고 회담이 난항을 겪다가 이재명 대표가 정해진 의제 없이 만나자는 대통령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오늘 회담이 성사가 된 겁니다. 성과 없이 그 빈손으로 가겠지는 않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생각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6년 만에, 그러니까 전체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6년 만이고 저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 2년 만인데요. 이게 야당 대표가 가서 이게 빈손으로 온다는 부담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부담감보다는요. 일단은 지금 현재 민생 자체가 너무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이 좀 이제 이 총선 이후에 정말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나머지 3년은 좀 국정기조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지난 2년처럼 하면은 3년 이거 국민들 살기 너무 힘들다라는 차원에서 그 큰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영수회담 자체가 시작부터 만찬도 오찬도 아닌 차담으로 시작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형식에만 좀 집중하는 좀 모양새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영수회담을 통해서 나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불통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좀 털어내겠다는 저는 그 포인트 외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낼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시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윤기찬 부의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희망적인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어떤 조율 과정들 그리고 두 분이서 나눌 만한 의제들을 봤을 때 다 열어놓고 모든 걸 한다. 듣기만 하겠다. 그러면 답을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영수회담에 무슨 알맹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 섞인 기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려 섞인 속에서도 기대는 좀 갖고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요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야 아주 날선 신경전을 이어왔었죠.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망국의 정쟁용 회담이었는지를
온 국민이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은 총선 민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 독주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자, 첫 수로에 배부를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만남으로 그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는데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윤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거를 대통령이 바로 받아서 국정기조를 바꾼다. 뭐 어떤 식으로 뭐 어떻게 해줘야 국정기조가 바뀐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정기조 대전환이라는 거는 일단 대통령의 현재 하고 있는 국정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을 대하는 태도, 뭐 기자들과의 뭐 소통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사안을 두고 비판을 하면 대통령이 받을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겠죠. 그런데 예. 국정기조 대전환이라는 것은 사실 국정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냥 전반적인 압박용인 것 같고 회담 임할 때 성과를 내달라라는 이제 압박으로 저는 선회를 하고 싶고요. 예. 오히려 대통령 입장과 이 대표 입장에서 분명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아까 의제 말씀 주셨는데 의제를 정하지 않은 부분도 성과를 돋보이게 하려는 전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20개 의제 중에 한두 개만 연속성 있는 뭐 플랫폼이 생기거나 또는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또 성과로 저희가 인정이 될 텐데 예. 만약에 두세 개의 의제를 정해놓고 그것이 틀어진 뒤에 부수적인 의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민은 분명히 그걸 실패라고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대표도 의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성패에 승낙한 부분은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성과로 끝나는 회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두 분이 그렇게 그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한 입장이고요. 그렇죠. 국민의힘과의 관계에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되는 부분이 본인이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는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서 반드시 뭔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아까 그 중요한 포인트가 독대 가능성.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죠? 가능성은 있죠. 예. 얘기를 하다가 물론 차담이긴 하지만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예. 뭐 앞에 이제 모두 발언하고 하면 1시간 금방 갈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를 하다가 심도 깊은 얘기나 조금 더 긴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독대를 할 거는 같은데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차담해서 독대로 넘어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제를 말할 게 너무 많고요. 처음에 의제를 던져줄 때 이게 압축했던 건 예상 문제를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민주당이 했던 거거든요. 의제를 많이 하면 대통령이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성과 없는 영수회담 하겠다는 거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네네. 민주당이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협에 대해 특검 받을 것인지 민생회복지원금 그다음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어떤 좀 자제 이런 부분들에서 세 가지를 주면 이 답은 금방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면. 예. 근데 이거를 거의 답을 못 낸 상태에서 다 받겠다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진짜 나열식으로 한 20개 이상의 의제를 가지고 예. 계속해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나면 독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은 머릿속에 의정 갈등 부분을 아마 야당과의 영수회담 통해서의 어떤 성과로 내세우고 싶은 생각이 못 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제 그 외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총선 민심이 국정기조가 잘못됐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로 바뀌는 모습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예. 시간상, 환경상 좀 어렵지 않나 그래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뭐 제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글쎄 독대를 한다 그러면 뭐 민생 법안이라든가 뭐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고 뭐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좀 개별 사안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는 없습니까? 저는 독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에 연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관건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표에 연임한다고 만약에 대통령이 판단을 한다 그러면 독대를 당연히 하겠죠. 해가지고 앞으로 2년 이후 동안에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뭐 멤버십을 구축을 하겠죠. 근데 독대에서 만약에 행해졌던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신뢰관계가 확립이 되는 거고 그럼 거기 상당히 발전된 진전된 국정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독대의 장을 마련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신뢰관계를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건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2년 동안 연임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예네. 그리고 이 공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말들 또는 배석자 시 이루어지는 말들 경우에는 예. 사실 입법사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현재 배제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대통령이 단언할 수가 없어요. 영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 회동이라고 명명하고 싶은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뭐 여야정을 통해서
이걸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대강의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입법상에 대해서 거기서 바로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또 다음에 또 회담을 예정하고 진전을 예정해 놓고 나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시기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례화만 해도 다음 만남을 약속만 해도 이건 큰 성과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어떤 전략이겠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빤합니다. 그냥 영수회담을 내용보다는 형식에 지금 치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회담 계속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나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그 이미지 하나를 위해서 영수회담을 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건 형식보다는 내용이죠. 최순상의 특검 부분이라든지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전향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나중에 또 만납시다. 그러면 영수회담 내가 열어놓은 대통령에다 그 이미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야당 대표로 오랜만에 어렵게 초대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좀 사람 난처하게 만들고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도 참여해서 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그냥 결정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국민의힘이 참여해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논의가 사실 결론이 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당을 통해서 추진하자라는 대강의 합의를 끌어내기에는 더 나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보면 당내에서 당대표 연임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당대표의 장악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소구력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과의 연례회동 제안이나 또 독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당대표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걸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요. 권한대행이 있어요. 권한대행을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하면 사실상 대통령의 사당이 됐다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사실상 총재다. 하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 두 분이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당내 상황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당내가 시끄러운 가운데 이철규 의원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당내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철규 원내대표로 가는 건가요? 글쎄 뭐 그거는 의원들 마음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분위기는 약간 이철규 의원 쪽으로 실리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이제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정권 재창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성공, 현 대통령의 성공을 해서 그 성공의 덕에 힘입어서 정권 재창출하는 방법이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되면 대통령의 각을 세워서 또 보완해가지고 정권 재창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3년 임기가 남은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이 악역을 담당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에 대한 악역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악역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의원들의 그런 정무적 판단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에서 어느 카드가 더 유리한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예컨대 지금 재의결권에 대해서는 캐스팅 포트를 또 국민의힘이 갖고 있어요. 크게 보면. 그다음에 국회 의결권, 운영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갖고 있고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개의 권력 분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권 재창출에 키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이철구 의원의 보관이 뭔지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설득이 뭐 원내대표 성공 여부와 직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그 친윤 원내대표, 그다음에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분들 이야기가 얘기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관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뭐 돌아오는 건 없이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친윤으로 총선을 치러서 말하자면 성적이 초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수습은 친윤이 아닌 사람들이 져야 되느냐 이런 뭐 고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윤이 다시 서면 도로 또 친윤당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이철규 원내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또 친윤당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봤을 때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고심이 큰데 저는 이철규 그 의원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당에서요. 정치인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본인이 총선에서 과연 얼마나 악역을 해서 뭐 좋은 악역을 했는지 나쁜 악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평가 자체가 이번 총선에서 책임 있는 분인데 또 나서서 원내대표 되겠다. 이거는 너무나 좀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좀 조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에 이른바 찐명으로 불리는 이 박찬대 의원 단독 출마했습니다. 출마 선언 당시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누구보다도 잘 소통하고 합을 잘 맞춰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강력한 투톱으로 개혁과 민생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해나갈 적임자는 저 박찬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찬대 의원 다음 달 3일 찬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게 되면 새 원내대표로 확정되는데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후보 등록을 혼자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투표 당선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찬반 투표를 거치긴 하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 19년 민주당에서 19년 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2005년도에 정세균 예. 당시 그 의원께서 원내대표 추대형식인데 네. 그때는 이제 좀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혼자서의 단독 추대였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혼란보다는 뭔가 이재명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로서의 원내대표 역할을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당 내에서도요. 많은 의원들이 그 출사표를 접었을 땐 결국에는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총선 민심 자체를 야권으로서 과반의 절대적인 의석을 줬을 때는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한 1년 정도의 이 리더십을 네네. 뒷받침할 원내대표가 필요하고 이 리더십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3년 초반의 어떤 국정기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총하고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찬대 지금 의원의 원내대표 사실상 된 부분들은 그렇게 설왕설래를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19년이라고 하셨죠? 19년 전. 2005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당시 이제 원내대표가 될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요, 이 대표가 사실상 박 의원을 원내대표로 낙점한 것이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명 일색 지도부가 민주당에 과연 이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득이 되겠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의 국회가 움직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195명의 대표잖아요, 원내대표라는 게. 그러니까 원내에서 민생을 위한 법안을 추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민생 법안과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탄 법안이 있다고 치면 예. 방탄 법안이 우선순위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어떤 단초가 마련된 거죠. 그다음에 검찰 독재 정권 탄압 대책위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원내 활동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겠다 싶은 거고 그러나 이제 공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인데 탑다운식이잖아요. 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국회의 회의제인 국회의원하고 안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국 신당이 있는 상대적 평가를 하자면 다소 당이 쪼개지거나 움츠러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운영에 따라서.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잘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려되는 대로 만약에 원내대표 그 운영이 된다면 저는 당이 쫄아들거나 아니면 조국 대표의 당과의 관계 설정에서 좀 처지지 않을까.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그 여야를 막론하고 원내사령터 이른바 이제 찐명 친윤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구성이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지난번에 출연하셔서도 과방위까지 얘기도 하셨잖아요,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지금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를 요구할 거로 예상이 되십니까? 예상이긴 하지만요. 예. 일단은 이제 그 법사위는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법사위를 지난 21대에 그 협치라는 어떤 전제하에 내주다 보니까 20대 국회가 엉망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가져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방위 같은 경우도 이 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방송 장악 부분들이 너무 도가 지나쳤다. 방통위 방심위 부분들 너무 지나치게 어떤 중립성을 다 훼손하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너무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어떤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라는 당내 의견이 높습니다. 운영위도 있잖아요. 운영위도 운영위도 당연히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힘자랑하느냐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22대 국회 자체의 총선의 민심 자체가 잘못했다간 저희가 지금 국민들한테 매를 맞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 이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명령이다 생각하고 아마 반드시 가져올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그냥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근데 저희가 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잖아요. 권한쟁의 심판할 때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본인의 입법 표결권을 침해받았다라고 권한쟁의 심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국회의원은 별도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예. 그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만약 국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권한쟁의 심판까지 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모든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든 이 국회 내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예. 이런 각 기관장들을 한 당이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뜻은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라는 겁니다. 예컨대 국회와 대통령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고 해서 국회에 의석을 준 것이지 국회 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다 가져간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를 당대표 그렇게 임명한다. 사실상 이런 것들을 국민이 원한다고 해석을 한다면 저는 민주당에 앞으로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사실은 각각의 분리해서 다 소속 정당을 정했잖아요. 예. 그런 원칙은 정하시는 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건 보편적인 타당성이 있는 거라서 예. 그래서 관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예. 관행이라는 게 이제 협치의 기회를 줬을 때 국민의힘도 그거를 잘 지켰었으면 협치가 남아있으면 하죠.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협의하고 서로 간에 대화를 했을 때 관행들이라든지 서로 배려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협치를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민의힘이 모두 다 21대 때 다 어겼어요. 한 번을 만나준 적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방해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법률상으로는 이거는 뭐 권한쟁의도 필요 없어요.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은요 표결을 붙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투표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본회의장 들어가서 가방위원 후보 내고요. 투표해서 다수 얻으면 위원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협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예. 관행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좀 논리 안 맞다. 짧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면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는 서로 견제와 협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협치 미팅 하잖아요. 그런데 국회 내에서 협치는 누가 들어줘야 될까요? 다수당이 절대 다수당이 민주당이 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예. 국내심이 협치에 응하지 않았다? 글쎄요. 이게 소수당이 그런 오명을 써야 되는지 왜 모르겠어요. 저희한테만 그렇게 자꾸 시험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의석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가져다 달라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관행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